이런 성공을 초기화하고 기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좀 방심했을 수도 있죠. 이란이 오랫동안 미사일 전력을 구축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미리 판단하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기획 능력이 없는.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 기획 능력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둘 다 같이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리가 봐도 놀랍게 기만도 하고 기습도 달성했는데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이 지금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촬영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란을 좀 가볍게 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란이 무슨 첨단 전략이 있겠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F-35 격추와 후속 공격들을 보면 전쟁은 미사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긴다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이란의 반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란은 이걸 올 걸 알고 준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습에 당했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고 시작했긴 하는. 이란도 이게 올 걸 알고 있고 이게 또 이미 다 공표돼 있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은 공중전에서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게 F-14가 최신이 톰캣이라고 그 옛날에 80년대 넣은 비행기 있잖아요. 탑건, 톰크루즈가 타는 그게 F-14거든요. 그냥 오래된 비행기죠. 그게 이제 1979년대 혁명이 나고 미국하고 대사관 인질 사태 있고 하면서 사실상 외교가 단절되다 보니까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에 있던 무기에 뭐 정비를 겨우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전투기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좀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계속 제재를 때리니까 러시아도 눈치 보이가 제대로 안 팔았어요. 그래서 다 비행기가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는 굉장히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만 해도 조금 다른 나라들 만들 수 있는데 항공기는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만드는 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만들기 시작하니까 그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란이 공중전에서는 안 될 걸 뭐 이미 알고 그나마 있는 구형 비행기도 다 먼 쪽으로 대피시켜 놨어요. 저 남쪽으로 저 관계없는 대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공 무기들도 디코이를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촬영한 거 보면은 그 F-14 같은 것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해놨더라고요. 터지고 나중에 갔는데도 보니까 모양이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 많던데.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을 때 가장 큰 약점이 항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으로 보안을 하고 일단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항공기로 갈 수 없으니까 미사일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전을 하려면은 여러 나라 근처 와야 되니까 이제 좀 다르죠. 지상전을 하면은 이란이 좀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상전은 잘 안 되고 대부분 해군, 공군, 미사일로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게 압도하거든요. 위성도 미국 걸 지원받고 그 모든 걸 지원받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 본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축, 미사일 방공 그리고 미사일 공격 이걸로 이제 최적화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뭐 준비한 걸로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무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것도 당했고, 만약에 이제 지금도 어디에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이 와가 전쟁을 선포했을 때, 항공모함 같은 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정보를 파괴하고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들어왔겠죠. 지금 항모 세 척이 왔죠. 니미츠까지 세 척이 가고, 구축함도 여러 척이 지중해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이제 미사일 방어하고 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항공모함 세척이면은 세척이 동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겁니다. 항공모함 함 나가지고 수개월씩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비하고 그 모든 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대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항공모함이 뭐 잘 돌아가 봐야 한 너댓 척도 있는데 그 세척이 다 몰렸다는 거. 지난번에 이제 홍해 후티 방문하고 하다가 여러 이제 그 배들이 해리 트루만 이런 것들이 고생해가지고 뭐 좀 부서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실제로 좀 부서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수리하는 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면 몽땅 와 있는 거죠. 어째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대한미사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 3방 맞으면 그거 다 날아가거든요.
미국이라는 가지고 있는 신화가 뭐 이게 제가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은 이제 상당히 낭패가 되죠. 뭐 그러니까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쏘았는데 현재까지 쏘은 것을 보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300발에서 1300발 남았을 거다. 중거리 미사일 IRBM이죠. 그런 추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보다 훨씬 많으면은 이스라엘이 낭패 나죠. 지금 한 30-40% 썼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최소, 그러니까 최대는 뭐 70% 정도 쓴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10% 정도밖에 안 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몇만 발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그 단거리 미사일이 있겠죠. 뭐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되죠. 실제로는 이 지금 데이터는 거의 확인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란의 공격 방식을 보니 싸구려 드론을 일부러 날려서 아이언돔을 소모시키고 그 타이밍에 탄도미사일로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했었잖아요. 한 방으로 뚫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방어망을 무너뜨릴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간 느낌이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그렇게 공격을 그렇게 합니다. 항상 모든 시나리오가.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가면서 이제 디코이를 또 넣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탄도미사일이 조금 더 위력 있게 혹 핵미사일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뭐 이란은 핵미사일이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다 탄두를 해요. 멀브라 해가지고 안에 이제 버스 안에 한 6개나 많으면 10개 정도 ICBM 같은 게 10개씩 그리고 지난번에 썼던 아레즈닉 같은 경우는 6개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이렇게 터지고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시점부터는 저기 이제 그걸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6개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디코이도 넣기도 해, 가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정신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 방어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디코이를 식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수학 중에 제일 높은 수학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방공전력은 막아내버리면 이제 진짜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공전력은 소모시키는 게 본래 전력입니다. 그래서 디코이도 넣고 다른 방향에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막는 사이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속도가 속도가 느리면은 그 사이에 다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옮기지 못하죠. 그래서 이란도 이 전쟁을 20년 이상 준비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특히 이제 이번에 한 것은 이제 트루 프라미스 3라 그러죠. 작년에 4월 달에 한 게 트루 프라미스 1이고 10월 달에 한 게 두 번째고 이번 세 번째 보복이기 때문에 사실은 1차, 2차까지도 3차가 올 걸 대비해서 했다고 보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P1 작년 4월에는 아주 오래된 미사일. 그러니까 그러고 다 알려줬어요. 미리 다 통보하고 2월에도 다 통보하고 그래서 사람들 다 비키게 그러니까 내가 보복한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막든지 말든지 하라면서 이제 이렇게 내보냈죠. 내보내면서 이제 아마 탄두도 좀 약하게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명중시키는 거 보니까 네바틴 공군기지에 작년 10월에 했던 거 보니까 CEP가 거의 뭐 1km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별로 높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올 때는 상당히 좀 더 굉장히 정밀해졌고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함흥 공격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전파하고 그 다음파 이렇게 1년 반에 걸쳐서 또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매일매일 파가 다르네. 첫날은 좀 많이 하고 그다음부터 떨어지잖아요. 그게 첫날 할 때는 많이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떨어지니까 좀 많이 쏘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80% 막았다 그러면 100발 쏘면은 한 20발은 떨어지게 이렇게 쏘은 거죠. 근데 그다음에 방공망이 좀 소진되니까 60발만 쏘도 20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게 쏘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이제 적당하게 조절해야 되니까. 그런 그 믹스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 전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발사 미사일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가더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대응하기 되게 헷갈리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망은 동일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공격 당시 이란이 쏜 일부 미사일에는 전파 교란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다윗의 슬링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단순히 미사일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전자전 능력의 격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까요? 예, 전자전은 뭐 항상 있는 거고 그거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그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제 범위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2개가 있습니다. 이란 자체가 만든 거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좀 중요한데요. 전자전 능력 여부는 판단이 좀 곤란하고 마지막 호밍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레이더를 써서 한다면은 전자전이 효과가 있을 거고 뭐 그런데 보통 INS를 대부분 쓰고 그 다음에 보정을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그 미사일의 비행 기간 동안에 전자전은 거의 힘들고 마지막 종말 단계, 호밍 단계에서 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좌표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비게이션 하면서. 근데 굉장히 극초음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선 엔진도 중요하지만은 그 앞에 이제 미사일 앞부분, 노즈 부분, 이제 앞부분이 그 호밍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탄두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다탄두일 경우는 앞에 두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갈 때 이제 그 일단 그걸 버스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내열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대기권 내려오면서 굉장히 고열을 견뎌야 되니까 그 기술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고열 상태에서 플라즈마 상태가 돼요. 그럼 전파가 그걸 통과를 못. 그래서 이제 통신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초음속일 때는 통신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극초음속이 되면 통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뭐 양자 통신으로 했지 않나 대부분 그걸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뭐 양자 얽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는 그런 걸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가지고 정확히 때린다면은 기술적으로 엄청 진보한 거죠. 아직까지 미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3축 체계를 전부 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했어요. 핵 3축 체계.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이제 그 SLBM 그리고 여기 있는 어디죠? 그 이제 지상에서 하는 텔이나 아니면 발사대에서 하는 그러니까 사일로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전부 극초음속 미사일로 했는데 미국은 이제 그 탄두는 러시아랑 비슷하지만 개수가 좀 오래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당장 핵 전쟁을 미국하고 러시아가 들판에서 만나서 붙는다면은 이제 러시아가 앞서가겠죠. 지금 현재는. 근데 미국이 약간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 보통 재래식을 잘 안 쓰거든요. 쓰기는 써도 그게 다 핵이나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아레즈닉을 작년 11월 달 쓰는 거 보니까 그냥 탄도 없이 그냥 떨어뜨렸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미국인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차례 공격을 퍼부었지만 이란은 10시간 만에 방공체계를 복구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이란이 단순히 공격만 한 나라가 아니라 보건력까지 갖춘 전술 국가처럼 보인다는 의견들이 하나 둘씩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란 군사 전략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작년 11월 달로 기억하는데, 옹달 책방에 나와가지고 남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군사력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그때 러우전이 한차리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러시아 군사력보다 좀 못하다, 아니면은, 최소한 러시아 군사력하고 미국 군사력이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이 월등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비교하지만, 이란이 낫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급 기술도 많고 하지 낫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 덩치가 다른 나라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일단 이란이 굉장히 광대한 면적이고요. 광대한 면적에 굉장히 표적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때리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지형이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숨기기가 되게 쉽고요. 그리고 인구가 8,600만 명인 나라입니다. 이란의 GDP가 1인당 GDP가 2만 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못 사는 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한 3만 몇천 불이 그러니까 물가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럴 거예요. 교육 수준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란의 방공망을 10시간 마비시 8시간 마비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를 시켰어요. 사이버 공격을 마비를 시켜서 그걸 복구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을 걸릴 거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껏 날아다니자. 그 사이에 끝내버리자는 게 이스라엘 생각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8시간 만에 공격 벡터를 파악해가지고 복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능력을 갖춘 걸로 봐야죠.
그래서 또 이란은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체로 원하지는 원치 않던 산업을 좀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자체 조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체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만한 국가는 아니다. 꽤 상당한 나라고. 우리나라도 5천만이잖아요. 200만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문명이고 이러면 모르지만 교육 수준이 높으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다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항공력 부족을 드론과 미사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방어책을 꿰적하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러우즌 초기에 샤헤드라는 이란제 드론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가난한 나라의 공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를 만들 기술이나 이런 산업 체계가 없죠. 보통 항공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공기를 특히 전투기를 자기가 만들려면은 100몇십 개국에 아웃소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받는 나라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 수는 있는데 중국은 자기가 다 만들려 하고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모든 산업은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 정도 덩치되면 해볼만 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잘 하다가 잠시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가성비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샤헤드 드론이 지금은 이제 계란으로 바뀌었는데 샤헤드 드론을 이제 러시아 공장에서 그걸 면허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압도적이었잖아요. 그게 엄청 고가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드론 전쟁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거든요. 지금도 그 샤헤드 드론을 스텔스를 만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써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AI 등 들어가가 조금 발전했어요. 지금 한 3년 가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전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런 걸 봐서 여건이 되는 한에서 꽤 기술이 있는 나라라 봐야 되겠죠.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쪽이 이란의 공격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어 수단을 낭비하게 만든 느낌도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스라엘이 방어망으로 싸운 전쟁에서 오히려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란의 전략은 단순히 공격이 아니라 상대 판단을 틀리게 만드는 전술로 짜여졌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이스라엘도 준비했고 이란도 준비했는데 아마 처음에 조금 초기에 사보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란이 다민족 사이니까 여러 사람이 고용해가지고 하고 이런 성공을 초기에 하고 기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좀 방심했을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요소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자체는 지금 공개한 건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미사일 방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벌써 제가 예측할 정도로 방어 수단이 없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란이 오랫동안 미사일 전력을 구축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력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암몽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났지 그날 어떻게 전술을 써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도 했겠죠. 가능한 한 하면서 상대를 방어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스라엘이 그런 날라오는데 안 쏠 수도 없고 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결정된 문제인데 그거를 미리 판단하지 못했다면은 이스라엘이 전쟁 기획 능력이 없는.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 기획 능력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둘 다 같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약간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큰 소리 치고 있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트럼프 대통령 같이 겁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자기가 약할 때 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홀덤 이런 거 할 때도 블러핑을 할 때 해가지고 함부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신 있을 때는 천천히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블러핑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뭔가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게 당장의 전술보다는 전력을 그렇게 구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만. 그렇다면 아무리 방공망이 뛰어나도 다 막을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보여준 셈인데 그러면 이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건 기술력보다 물량을 감당하는 머리싸움으로 옮겨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공이라는 것은 사실 뛰어나도 다 막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양과 질이 맞아야 되는. 스탈린이 그랬어요. 양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질이라고. 쪽수가 많으면은 그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전력 소요 분석 이런 거 할 때 항상 질과 양을 결합한 효과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에 따라서는 소요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게 따로 다르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딱 해결책이 있으면은 양이 적어도 관계없는 부분이 어떤 경우는 숫자만 많으면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어느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구조 등으로
물론 이제 취약점 분석과 효과 분석이 좀 다른 나라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정교하게 수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사일 공격을 할 때 미사일 공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그냥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명중시키지 못해도 문제지만 정확하게 명중했는데 거기에 표적이 없고 딴 데 있어도 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복잡하고 또 명중했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털어내고 말아버릴도 되는 정도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것을 우리가 무기 체계 추천이라 그럽니다. 웨포니어링이라 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적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그래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맞췄고 어떤 소재일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하고 우리도 하고 웬만한 나라는 할 거예요. 그런 거 이란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어쨌든 엔지니어링 수준이 높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전쟁이 시작 단계라서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리가 봐도 놀랍게 기만도 하고 기습도 달성했는데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이 지금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촬영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란을 좀 가볍게 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이 보여준 이란의 전술력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 주요 시설에 정밀한 3D 지도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 정확히 미사일을 날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본토가 이란 손바닥 위에 놓인 셈인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단지 전술적으로 패배한 게 아니라 안보 전략 자체가 뚫렸다고 봐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나라가 생긴 이래로 최대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붙은 나라하고 이란은 체급이 다르고요. 이란 자체는 벌써 몇천 년 된지도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외세에서 잘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기전은 잘했어요. 4차 중동전쟁은 다 단기전 하거든요. 가장 오래 한 게 지금 가자지구 작전이. 근데 저렇게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봐도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어 놨는데도 아직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쟁에 특히 소모전적인 작전을 못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미사일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방공 전력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D로 이렇게 돼 있는 3D 그건 안 가졌지만 어쨌든 여기 제가 컷은 이렇게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말고 다른 사진에도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몇 층에 있는 기록을 그러면은 그 구조까지도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는 거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설계도를 받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을 들어가가지고 누구 알려줬겠죠. 그걸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 모아가 업데이트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런 노력의 산물로 봐야 되고요.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포니어링이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보를 보유한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그 말씀 들으면 그게 맞지만은 조금 생각을 좀 오래 하면은 당연히 그랬겠다. 전쟁이 일어날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준비했을 거면은 그걸 했을 거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했으면은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